자, 이제 3번, 했지. 6번부터. 민주선거의 원칙 4가지가 있죠.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선거의 4원칙이고, 우리 헌법에 나왔지만 5원칙 하면 자유선거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자유선거의 반대 개념은 강제선거죠. 자, 이제 6번,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이 넷 중에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떤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것은 비밀선거칙이죠. 비밀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언젠가 외신 보도를 보니까 태국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선거가 끝나고 와가지고 서로 누구 찍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정반대의 정당을 찍은 거예요. 둘이 싸움이 붙었어. 살인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 투표로 나왔더라고. 비밀 선거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죠. 일정한 연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19세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줘야 돼요.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비밀선거고요. 나는 보통선거입니다. 1번.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효율적 제한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지금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 일부 줍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고요. 2번.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사용하려고 이 투표용지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도 돼요? 하고 그 선관위에다가 문을 했어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몇 미터라더라? 이게 정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이 비례대표제가 잘못 도입된 것 같아. 이게 지금 뭐예요? 반연동이잖아. 반연동 비례대표인데 그냥 비례 정당이 막 위성정당 막 생겨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자유당 정부 무너지고 그 4.19로 그 민주당 정권 들어섰을 때 의원 내각제 할 때 그때도 정당이 이랬거든요.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야. 그 골빈당도 있었잖아. 골빈당, 활빈당 이런 정당.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정당 제도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일단 현행 정당 제도대로 공부를 하자고요. 현재 다당제입니다. 일단 2번 정답입니다. 3, 4번은 왜 틀렸는가 뭐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 4번은 뭐에 대한 평등선거 3번은 직접선거에 대한 위반이죠. 7번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도를 주목적으로 주장한 단체고요. 정당은 대중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박 표출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에서 정치적 충원을 통해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한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의 기능이 쭉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 1번. 정당은 기업,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켜 이런 활동을 통해 정치, 사회 기능을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 사회화 기능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1번 맞고 2번. 니은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박 표출하는 건데요. 이것은 정당의 여론 형성과 조직화 기능 맞네. 2번도 맞고요. 3번.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통해서 디귿, 정치적 충원 이것도 맞네. 그럼 4번이 틀렸겠네.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것이지 정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가 또 뭐라고 했는데 국정조사 요구는 미음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이죠. 미음보다 니을, 매개 기능, 땡. 니을보다는 미음의 기능이 강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 16세네요. 미성년자입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 원의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 법정 대리인은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다. 도착을 했건 안 했건 또는 이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뜯었건 안 뜯었건 전부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갑은,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땡.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미성년자니까 맞고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땡. 부모 동의 없이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이게 완전 확정적 유효가 돼야 되겠죠. 부모가 동의해주고 확정적 유효가 되면 그때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는 판매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직 갑에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3번은 맞아요. 정답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취소를 할 게 아니라 누가 샀다고 그랬어요? 갑의 부모가 샀으니까 갑의 부모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 19세네. 19세니까 미성년은 아니죠.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봐야 되니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거기 보니까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예, 여기까지는 합법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위법한 겁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했나요? 아니요. 이건 근로시간은 맞는 얘기를 지켜줬고요. 지금 2번에 문제가 있네요. 4번에 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나요? 아니요. 이것도 4번에 문제가 있네.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2번하고 4번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5번.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합법적인 거고요. 6번. 이 외에 근로계약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도 위법한 건 없고요. 근로삼권 침해 당하였나요? 아니요. 여기도 위법한 거 없네요. 그러면 아까 2번하고 4번이 문제가 되네요. 자, 이제 옳은 판단 골라봅시다. 1번. 갑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위배되죠. 2번하고 4번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1번하고 근로계약 관련했죠? 1번 해가지고 근로계약 관련했잖아요. 이건 어떤 법을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당해고 관련이 있죠? 2번에 부당해고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동삼권 침해 당했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 및 노동 관련 조정법, 노동 관련 조정법. 왜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은 근로기준법만 위반한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값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땡 있어요. 이게 사회법이잖아요. 사회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 요소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값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기할 수도 있고 저기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제기하면서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값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최저임금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유효고 최저임금 부분만 무효. 10번으로 갑니다. 가나에 나타난 교육의 기능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가번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의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그들을 위한 제도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정당화시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갈등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기능론이겠네. 확인.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어린 세대에게 성인 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세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체계에 대한 헌신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처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갖추도록 어린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갈등론, 을은 기능론. 기억법. 갈등론의 관점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구조는 뒤집어 없애야겠죠? 변화를 요구하는 갈등론자 맞습니다. 2번. 기능론의 관점은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맞잖아. 기능론. 2번도 맞아요.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디귿번.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게 갈등론이죠. 간과하는 비판을 받는다. 학생의 가정 환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고 비판받는 건 기능론이니까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이렇게 바꿔야 돼요. 디귿번 가와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강조하죠. 간과하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 했다면 이건 갈등론에 대한 비판이겠죠. 그러니까 디귿번이나 리을번이나 가와 다, 즉 기능론과 갈등론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11번. 표는 문화 접변의 결과 A, B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A와 B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아래 사례를 볼까요? 땡땡국에서 고유 언어와 의례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A는 뭐예요? 문화 공존 또는 문화 병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B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대요.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 둘 다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문화 동화만 정체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되고 나머지 지금 문화
병존, 공존이나 문화 융합은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로 가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에, 기억번에, 가에는, 즉, 문화 공존 또는 문화 병존의 의미에는 의례 문화 요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듦. 이건 뭐예요? 이건 자극 전파로 봐야 되죠? 의례 문화 전파되어가지고 새로운 문화 만들었으니까 이건 자극 전파로 봐야죠.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나는 문화 융합의 사례죠. 땡땡국에서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의례의 침대 문화가 혼합된 돌 침대 문화가 만들어짐이 들을 수 있다. 맞네. 돌 침대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되죠. 자, 니은번 맞고 디귿번. 다에는 다 공통점. 고유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어느 문화 접변이 정체성이 가장 강할까요? 문화 병존. 문화 병존이 정체성이 가장 강하죠. 문화 융합은 정체성이 있기는 있지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했었죠. A 더하기 B 해가지고 A 문화, B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게 이게 문화 공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A 문화의 정체성과 B 문화의 정체성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A 플러스 B 해서 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색깔로 이거 어떻게 이게 빨간색, 이게 하얀색, 흰색 합치면 분홍색이죠. 그러니까 이 분홍색에는 빨간색의 성격도 보이고 흰색의 성격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기는 있지만 좀 희미한 정체성이죠. 검정색에 흰색 뭐예요? 회색. 회색. 그러니까 회색은 검정색의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검정색의 뉘앙스, 느낌도 있고 하얀색의 느낌도 좀 있죠.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정체성이 뚜렷한 정체성이 아니라 좀 희미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햄버거, 김치 합쳐지면 김치버거. 그러니까 김치버거 하면 김치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 햄버거. 이것도 이 햄버거가 어디서 온 거죠?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타타르 스테이크에서 함부르크. 이것도 길어져.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을 거야. 서양에서 결혼식 할 때 남자는 검정색 예복, 여자는 흰색 드레스. 그럼 합치면 무슨 색? 회색. 회색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무슨 색? 회색. 노란색이 들어가도 회색. 파란색이 들어가도 회색.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자와 여자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검정과 하얀색이라고. 만남이 회색인데 이 회색에는 어떠한 외부 세력이 침입하더라도 회색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예복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자도 하얀색 턱시도, 여자도 하얀색 드레스 이렇게 입는 사람도 있대. 검정색 탁 들어가면 회색 돼버리죠. 빨간색 탁 들어가면 분홍색 돼버리잖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 결혼 예복을 그렇게 입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12번인가? 아니다. 11번에 리을. A와 B의 구분은 의례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이다. 의례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융합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병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양식으로 하죠. 우리 결혼식 예식장 가면. 근데 예식 끝나고 나면, 서양식으로 예식이 끝나고 나면 패백을 하죠. 그럼 이건 문화 공존이에요? 문화 융합이에요? 이 두 개의 문화를 따로따로 보면 이게 문화 공존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식에서 같이 섞여져 있다면 문화 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수능에서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백하고 서양식 결혼 예식하고 별개의 것으로 본다면 문화 공존, 하나의 예식으로 본다면 문화 융합이 되는 것이죠.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뭐 의례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냐 강제적으로 수용 당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2번. 그림은 갑국의 12별 빈곤의 빈곤율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빈곤율. 이게 지금 우리 임용시험에도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임용시험에도 한 번 나왔어.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일단 빈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보자고요. 시험 문제 나온다면 도표 분석 문제로 나오니까. 자, 빈곤 문제. 빈곤 문제에서 이 빈곤에 대해서 주관적 빈곤이 있고요. 객관적 빈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빈곤은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주관적 빈곤은.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객관적 기준은, 객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그 빈곤을 구분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빈곤에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 빈곤의 잣대는 요걸 가지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 최저생계비가 이 나라마다 다 다르죠. 지금 최저생계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시간당 2만 원 정도 돼요. 2만 원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0,000원 조금 넘어요. 12,000원 정도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8,650원인가? 이렇게 되죠. 아직 10,000원이 안 된다고. 저쪽 북유럽 국가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복지가 잘 돼가지고 저기 스위스라든가 그 스웨덴 어디야 그 옆에 노르웨이 이런 데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 이걸 우리는 절대적 빈곤가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가구.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말해요. 상대적 빈곤에 잣대가 있어야겠죠. 이건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가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위소득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중위소득은 뭐냐면 가난한 가구부터 부자 가구까지 줄을 세우는 거야. 줄을 쭉 세워가지고 그 중에 한 가운데에 딱 있는 그 가구주 세대주에게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봐. 얼마 벌어요? 이게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소득의 개념하고 달라요. 평균소득은 가난한 가구부터 부자 가구까지 전부 더해가지고 가구 수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평균소득의 개념이라면 중위소득은요, 이 평균소득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당 GDP, 그러니까 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요. 그런데 중위소득이 이렇게 되더라고. 어라? 이게 96년, 97년인가? IMF 이후부터 결국 이게 뭐야? 이 격차가 빈부격차야. 그러니까 빈부격차 자꾸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소득 밑에서 중위소득이 나타나는데 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직접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아직은 없어요. 없고 일단 중위소득은 지금 통계청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중위소득이 도시의 경우에 300 조금 넘어요. 가구 평균, 중위소득이 우리나라 300이라고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이라면 300에 50%니까
15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의 가구를 우리는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해요. 그럼 이제 최저생계비는 이게 가구당으로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좀 못 된다고. 그럼 이게 200, 또 계산하려면 복잡한데, 이게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 미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해볼게요.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가구당. 그럼 절대적 빈곤선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하류층부터 상류층까지 0에서 100% 가구를 쭉 누적시킨 거예요.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지. 여기 있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고 있어. 이게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 자, 우리는 최저생계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선 이렇게 표현하죠. 절대적 빈곤 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건 상대적 빈곤선이겠죠. 그러죠? 그러면 150만 원이 여기쯤 있겠지. 100만 원보다 위에 있겠지. 그럼 여기가 150만 원. 이게 중위소득의 50%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가구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율. 그러면 이 150만 원 미만에 있는 가구들의 비율을 뭐라고 해요?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상대적 빈곤 가구다. OX. 5.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다. X.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로 나눠지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같다면, 이게 같다면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항상 같아야겠죠. 오케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같다면 이게 만나는 거잖아. 그럼 빈곤율도 같겠지.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도 같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돼.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하고 같다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항상 같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같거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유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이게 빈곤율이잖아요. 빈곤율인데 빈곤율이 같다고 해서 빈곤선마저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 일단 이렇게 암기하세요. 적어도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은 항상 같아요. 그런데 빈곤율이 같을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같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대부분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2번 문제로 올게요. 그림은 각국의 시기별 빈곤 통계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지금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을 AA라는 빈곤율하고 A시기, B시기, C시기로 나오는데 1번 한번 보자고요. A시기와 B시기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 같다. 지금 A시기와 B시기가 절대적 빈곤율이 같죠? 빈곤율이 같다고 해서 최저 생계비, 즉 빈곤선이 같나요? 이건 아니라고 했죠. 특히 A시기와 B시기는 다르잖아요, 지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 해서 빈곤선도 항상 같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B시기에 비해 C시기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작다. B시기가 절대적 빈곤율이 높고 C시기가 절대적 빈곤율이 작으니까 당연히 빈곤 가구 수는 B시기에 비해 지금 빈곤율이죠. B시기에 비해 C시기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 지금 이게 빈곤율이지 빈곤 가구 수? 알 수 없어요. 왜 그래요? A시기와 B시기, C시기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 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겠지. A시기, B시기, C시기 모두 가구 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했다면 2번도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중위소득의 50%와 상대적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이 일치하면 B시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맞잖아.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C시기는 최저생계비가 즉 절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 50% 즉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은 경우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A, 절대적 빈곤율은 A보다 적네요. 근데 빈곤율이 작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C식이니까 지금 상대적 빈곤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높은 게 아니라 중위소득 50%가 높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짧은 시간이라 이 정도로 발표하는 것 드리고 넘어갈게요. 13번. 다음은 사회제도에 관한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수렵사회와 농경사회의 다양한 문화 연구들을 보면 수렵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보편적이지만 농경사회에서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량 공급 방식과 같은 경제제도가 가족 형태를 결정하며 사회조직의 분화 정도가 클수록 확대가족이 보편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다시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족 단위 노동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며 사회이동과 인구이동률이 높아진 결과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가족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산업화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사회제도는 결론 몇 번? 4번.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한다. 별로 설명할 만한 게 없고요. 14번. 가을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 문화 이해의 관점, 상대론, 비교론, 총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여가 문화를 연구하던 캅은 A국과 B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국이 개인적인 응원을 하는 반면 B국은 치어리더를 중심으로 관중이 집단적으로 응원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것은 문화의 보편성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느냐 집단적으로 하느냐 이건 특수성이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론적 관점. 이건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게 비교론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내 문화를 연구하던 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풀 같은 것으로 덮는 임시 무덤인 초분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초분이 자연환경적 원인과 민간신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주목했다. 어떻게 연결, 관련,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비교론적 관점, 아래에 있는 것은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기억. 갑의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비교론적 관점 맞고. 니은번. 을의 관점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총체론적 관점 맞고. 디귿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모두 다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디귿번은 잘못돼 있고, 리을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땡, 거꾸로 돼 있죠?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이니까 갑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밑줄친 기억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부부인 갑과 을은 자식이 없어 고민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갑의 친구 병이 그의 부인과 함께 찾아와 자신의 아들 정 15세를 입양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갑과 을은 기뻐하며 정을 입양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병은 자신과의 친족관계를 유지시키는 입양이니까 이거 뭐예요? 일반 입양이고, 갑은 병과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입양, 친양자 입양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 다르죠. 이게 2008년에 친양자 입양 제도가 도입됐어요.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합니다. 일반 입양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이 가부장제가 없어졌잖아요. 호주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자, 그러면 기억봐. 기억. 일반 입양의 경우에 정이 그 아들이죠. 15세 아들. 정은 갑과 을의 친생자와 같은 주의를 갖는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입양이건 친양자 입양이건 그 입양하는 모두 친생자로 보는 겁니다. 친생자. 교육번 받고요. 니은번. 니은의 경우, 니은이 어디 있어? 니은의 입양은 친양자 입양입니다. 니은의 경우 정은 갑과 을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양부모,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일반 입양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양자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된 것이다. 니은번 받고요. 디귿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병부부 동의가 필요 없다. 둘 다 병부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게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은 법원에 판결은 없어도 되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입양은 자녀가 입양아가 부모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돼요.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은 안 돼요. 15세 이상은 안 돼요. 15세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정이 15세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만인지 당인지 애매해요. 일단 가능하다면, 친양자가 가능하다면 15세 미만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니은과 달리 기역의 경우 병이 사망 시 정이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맞죠? 일반 입양은 상속 가능해요.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 모든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상속 못 받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자료에 대한 분석 옳은 것. 갑과 을은 모두 10,000원을 지출하여 각각 2,000원인 XJ와 YJ만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2,000원짜리 5개 살 수 있네. 유사한 문제 아까 풀어봤던 것 같은데요. 표는 갑과 을이 XJ와 YJ 구입량을 일단에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이 나타난다. 아까는 총 만족감을 줬죠?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인 만족감 줬으니까 이 문제가 더 쉬워진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모두 총효용, 즉 XJ에서 얻는 효용과 YJ에서 얻는 효용의 합이 최대가 되는 조합을 구입해야겠죠. 그럼 먼저 갑부터 해봐. 동그라미 쳐봐요. X10. 그 다음에 X8, Y8. 그 다음에 X6, Y6. 그럼 5개죠? 그럼 이거 전부 더 해봐. 그럼 총 만족감 얼마예요? 38 나와요? 자, 이제 을로 가봐요. 자, 8 동그라미. YJ 8 동그라미. YJ 6 동그라미. XJ 5 동그라미. 그 다음에 XJ 4, YJ 4 동그라미. 그럼 5개 봤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18에다가 27. 그러니까 값의 효용이 더 크네요. 값이 더 배고픈 애야. 배고프니까 만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을은 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만족이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호로 와서 값이 XJ에서 얻은 총 효용은 24이다. 맞나요? 그거 더 해봤어요? 예.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을은 XJ보다 YJ를 많이 구입한다. 맞죠? 을은 XJ 2개, YJ 3개. 값은 XJ 3개, YJ 2개였고요. 자, 일단 니은번도 받고 값과 을이 얻은 총 효용은 달라요. 값이 더 컸어요. 그 다음에 값보다 을이 YJ를 적게 구입한다. 아니죠? 을은 YJ를 더 많이 구입합니다. 값은 XJ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을은 YJ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오늘의 목표가 20분까지인데 9회까지 7, 8, 9 세 문제 남았나요? 힘냅시다. 세 문제만 풀면 편안한 스위트 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각국 경제지표의 변화, 옳은 분석을 찾으래요. 물가 수준은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겠죠.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네. 아하. 그러면 2014년에는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명목 GDP만 700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 실질 GDP는 얼마야? 700이겠지.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해하면 문제는 쉽게. 여기 보면 2014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목 GDP가 700이죠? 그럼 실질 GDP도 700억인가? 700억 달러겠지. 그 다음에 2015년 GDP 디플레이터가 80이네? GDP 디플레이터가 80이에요. 그럼 물가가 오른 거야, 내린 거야? 물가 하락이지. 물가 지수가 작아졌잖아요. 그럼 물가가 하락한 거지. 그런데 2015년에 명목 GDP가 800이네. 명목 GDP가 800이면 그럼 실질 GDP는 얼마가 돼야 돼? 1000. 당연히 1000이 나와야 이게 80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이때도 100이네. 근데 이때 지금 명목 GDP가 900이에요? 명목 GDP가 900이면 당연히 실질 GDP도 900이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네요. 물가가 하락했다가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2014년 물가 수준이 가장 낮다. 아니죠? 2015년이 물가 수준이 가장 낮지. 물가 지수가 낮을수록 물가 수준이 낮은 거니까요. 2015년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2015년 명목 GDP가 큰 게 아니라 실질 GDP가 크죠. 그 다음에 3번. 2014년과 2016년에 실질 GDP가 같은가요? 2014년에 실질 GDP는 700이고 2016년도는 900이니까 다르지.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죠. 2015년과 2015년은 2016년과 달리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이다. 보세요. 경제 성장률은 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실질 GDP로 측정하죠. 그러면 2014년에 2015년에 실질 GDP가 줄었죠? 커졌죠? 죄송합니다. 다시 갔어. 커졌으니까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겠지? 근데 2016년으로 가니까 이게 줄었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4번 맞죠? 2015년과 달리 2015년은 커졌고 2016년은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2015년에는 맞지. 2016년과 달리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18번으로 볼게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XJ의 매출액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 XJ 가격은 10% 인상하면 매출액이 10% 증가한다. 탄력도가 어떻게 돼요? 네? 완전 비탄력이죠. 0. 가격 올린 비율만큼 매출액 증가하잖아요. 탄력도 제로입니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XJ 가격을 인하하니까 매출액이 증가했대. 1보다 크죠? 탄력. 병.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더라도 매출액,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다 똑같네? 단위 탄력.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탄력도가 0인 것하고 탄력도가 1인 경우가 요즘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값이 탄력도 얼마? 0. 을은 탄력도가 1보다 크고 병은 탄력도가 1이에요. 1. 단위 탄력입니다.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값은 XJ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단위 탄력 땡 을입니다. 단위 탄력입니다. 병입니다. 병이 단위 탄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을은 XJ 가격 인하율보다 판매량 증가율이 작다. 가격을 많이 내려도 판매량 증가율이 이것은 을이 아니죠. 이건 비탄력적인 경우죠. 가격을 내려도 판매량 증가율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에요.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1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병은 XJ의 가격의 변동에도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완전 비탄력적 값입니다. 값. 이해됐어요? 네. 이거 암기로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을은 병보다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본다. 을이 큰가요? 네. 을은 1보다 크고 병은 1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2016년 A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옳은 분석 찾으래요. 무역상 값은 2016년 생산된 커피 원두 500만 원어치를 수입하여 이 수입품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커피숍 사장 을에게 800만 원에 판매했어요. 부가가치 얼마? 300.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원두커피를 커피로 만들어 1000만 원 매출, 부가가치 얼마? 200. 그럼 부가가치 합계 얼마? 500. 500이 GDP예요.
그 다음에 나. 떡집을 운영하는 병은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쌀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100만 원어치는 가정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떡을 만들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900만 원어치겠죠? 900만 원어치 가지고 1,500만 원어치 왔으니까 부가가치 얼마? 600. 600이 나에서의 GDP. 아니고 1,500. 생산 소비. 아, 소비한 거? 소비한 거? 잠깐만요. 1,000만 원어치, 쌀 1,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아, 100만 원어치 가정에서, 아, 소비한 거 이것도 GDP 포함 되겠네. 그럼 100 더하기 600. 그럼 700.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 1번. 가에서 값이 수입한 원두커피 500만 원어치는 A국의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병이 가정에서 소비한 쌀 100만 원어치는 A국의 GDP 포함됩니다. 농부가 떡집을 하는 병이 쌀을 구입해서 자기가 100만 원어치 소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추정 생산물이라고. 추정 생산물이니까 GDP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갑,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나에서 병이 창출한 부가가치보다 작다. 맞네. 가에서 부가가치는 아까 500이었잖아요. 나에서의 부가가치는 700이 아니죠. 900 가지고 1,500 만들었으니까 600이지. 그러니까 500 대 600으로 100이 더 많은 거예요. 100.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를 보기 어렵잖아요. 이거 다시 해볼까? 지금 쌀을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100만 원은 소비했죠. 이건 이제 최종 생산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900만 원은 이걸로 뭘 만들었다고 했어? 떡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떡.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가가치는 여기서 이게 부가가치죠. 600만 원이 부가가치지.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거라고. 요거. 이것은 소비했으니까 추종 생산물인 거고. 이해됐어요? 네. 조금 표정들이 안 좋네. 자, 쌀을 이거 구입한 거잖아요. 구입해가지고 결국은 9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치를 생산했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600밖에 없다고. 이건 가치의 증식표로 보기 어렵잖아요. 소비를 해버린 것이니까. 그죠? 일단 그래서 500 대 600이니까 가가 작고 나가 커요. 그러니까 23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가, 나에서 나타난 경제활동 중 2016년 A국 GDP에 포함되는 금액의 합계는 2천만 원이다. 가, 나 경제활동 중 GDP에 포함되는 거 아까 500하고 그 다음에 700으로 해야 돼요? 600으로 해야 돼요? 700으로 하면 얼마 나와요?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뒷부분이 조금 어색하네요. 여기가 부가가치가 여기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소비된 것까지 합쳐버렸다면 부가가치는 700이 되겠죠. 700? 이 소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건데 좀 애매하네요. 어쨌건 넣든 안 넣든 2천만 원보다는 작아요. 됐죠? 그래서 일단 19번까지 마무리가 됐고 3번밖에 맞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 옳게 답변한 사람. A에서 G는 정기, 적금, 채권, 연금 중 하나다. A가 뭐예요? 차용증서니까 채권. B는 적금, 정기 적금. C가 연금이겠죠. 그러면 A 채권은 만기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나 매매 차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 맞고 을. B는 정기
적금이죠? B가 정기적금. 예금자 보호법 보고 받습니다.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보호 받고요. 그 다음에 C는 정기적금이다. 땡. 연금이고요. B, C와 달리 A는 배당금은 배당금 받는 건 주식밖에 없습니다. 땡. 그래서 맞는 것은 갑과 을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휴강 맞죠? 네. 다음 주에 휴강이고, 다다음 주에 10, 11, 12.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